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 대해서 저희 학습을 강의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재무회계 기본 파트 중에 두 번째 단원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재무제표의 개념과 종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원칙, 그리고 그 재무제표들에 대한 각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따로따로 하셔도 되지만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두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번 시간 한 번으로 끝날 내용은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한 결과물, 최종 산출물을 재무제표라고 결산보고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고요. 그 중에 우린 이번 시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무엇이냐?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핵심적인 단어는 재무상태이고요. 이 재무상태라는 것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재무상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혹은 타인에게 갚아야 될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산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활동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재화, 재물이나 화폐죠. 채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산은 플러스적인 성격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남들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기업이 장래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될 채무, 즉 빚이다. 이건 채권자 지분이라고 돼서 부채는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는 플러스적인 성격의 자산과 마이너스 지급해야 되는 부채라는 성격의 내용을 차감을 하면 자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바로 이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본은 기업의 뭔 총액에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론은 플러스적인 자산의 금액에서 마이너스적인 부채를 차감을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자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기업의 규모를 따질 때 기업의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라는 걸 많이 따졌다면 아닙니다. 최근에는 자산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자산 금액 중에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를 계산해서 그 자본 비율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분명히 자산은 플러스적인 성격이고 부채는 마이너스적인 성격이다 라고 했죠. 이러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순자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공식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본등식이라고 해서 자본등식이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의 핵심적인 계산 공식인데 바로 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구조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분명히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 있는지 어떤 부채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 자산에서 표현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건데 자산에서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건 일부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회계라는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계정 과목만 정리를 해둔 건데 여러분들은
뒤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표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앞쪽에 있는 이 과목, 이걸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무엇이냐, 현금은 이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이 무엇이냐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뒤쪽의 내용,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 통화나 통화대응증권, 자기압수표 같은 것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현금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앞쪽에 과목을 외우셔야 돼요. 앞쪽에 과목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이걸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자기압수표 같은 걸 현금이라고 하는데, 현금은 뭐에 해당돼? 자산이다 라는 계정과목 분류까지도 특정 계정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계정 과목들에 대한 암기는 먼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외워지신다면 회계원리 학습은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계정 과목이 외워지지 않는다면 회계원리 학습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원 받으는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소모품, 미착품이 있는데 잘 보시면 많이 들어본 것도 있고 처음 보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계정 과목은 빨리 익혀 주실수록 학습에 유리하실 겁니다. 또 잘 보시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은 색깔이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통합계정입니다. 결론도 말하자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단기예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합해서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외상매출금 받음을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통합계정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재무회계상에서 재무제표의 보고식 외부에 공표될 때는 통합계정으로 합해져서 표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뭐 단기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바로 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계정 과목은 왼쪽에 나오는 작은 영역의 그 작은 글씨에 계정 과목을 가리고 이게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있다. 이건 재고자산에 해당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뭐더라? 이러면 안 되시고, 판매하려고 매입한 물품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상품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업하다 보면, 강의 진행을 하다 보면 기본 계정 과목 이외에 추가되는 계정 과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기본 계정은 먼저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정 과목은 먼저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 재무상태일, 이건 우리가 12월 30일 결산일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산일 기준에서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유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1년이 지나도 현금화가 될 수 없다, 현금화가 될 수 없다,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비유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자산도 있고 비유동자산도 있어. 뭐가 많은 게 더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비유동보다는 유동자산이 많은 게 훨씬 더 경영활동에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항목과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대여금에 보면 유동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짧은 기간에 빌려준 대여금,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1년 이상 긴 기간 빌려줬다라면 장기 대여금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계정보다는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인에게 갚아야 될 빚을 부채라고 했는데요. 부채도 계정 보시면 외상매입금 지급법,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기본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입금을 잠깐 보시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을 쓰는데 단기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 단기차입금 말고도 장기차입금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럼 단기는 짧은 기간이라면 장기는 긴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까지는 지금 하지 않더라도 단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 왼쪽에 과목을 가리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입채무 통합계정이 있네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엄을 합해서 우리는 매입채무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각각의 계정 과목들을 지금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면 좋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 학습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상세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계정 과목은 빨리 외워 주시는 게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뉘어졌듯이 부채도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어집니다. 1년을 기준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어지는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1년이 지나고 갚으면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유동부채에 나오는 계정과목, 비유동부채에 나오는 계정과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고 차입금의 장기차입금,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대표적인 비유동부채인데 이들이 어떤 거다라는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채가 있을 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무슨 부채라고 그래? 유동부채라고 그래. 1년 지나고 갚아도 되는 부채를 뭐라 그래? 비유동부채라고 그래.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정 과목에 대한 예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내용입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24개의 계정 과목이 나오고요. 이 계정 과목들은 일부는 자산이고 일부는 부채이며 일부는 자본입니다. 이걸 채워달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산을 자산이라 부채를 부채라 자본을 자본이라 부르지 못하는 만큼 슬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24문제를 다 시키면 제가 별로 착하지 않은 사람 같아서 하나는 해드리죠. 4번에 보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네, 4번에 자본금은 자본이고 나머지 계정 과목들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정 과목을 빨리 켜주셔야 된다. 이 항목들이 자산이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남들에게 받아야 될 거라면 자산이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면 부채로 표기가 될 겁니다.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구조 한번 살펴보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여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재무상태표를 지금처럼 아래쪽에 T자 형태로 살펴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양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을 일반적으로는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우측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재무상태표를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들어가는 내용과 대변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건데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을 기록을 하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이란 자산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부채가 40원이라면 진짜 내 돈인 자본은 얼마가 돼? 60원이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이렇게 원론적인 개념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걸 이렇게 T자를 그려주면 이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외우지 않아도 정리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자본 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본 등식은 조금 전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재무상태표 등식은요. 이 재무상태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산은 차변에 있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뭐다? 합이다. 이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요. 자본 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 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게 자본 등식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구조에 관련된 등식이고 자본 등식이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차변에 자산 내역이 나와 있고요.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계정환부들을 나열했을 때 어떤 항목이 자산이고 어떤 항목이 부채인지를 알아야 자본이 나오겠죠. 이 재무상태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지금처럼 자산을 정리를 하고 부채를 정리를 해서 자본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재무상태를 보셨을 때 자산 총액이 얼마냐 혹은 부채 총액이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답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차변의 자산 총액은 500만 원이죠. 부채인 매입 채무와 단기 차입금을 합하면 부채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금은 얼마가 될 것이다. 400만 원이 될 건데 재무상태표는 저희가 분명히 일정 시점, 기초, 기말 1년에 2번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1월 1일이니까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고요. 기초 자본금이 400만 원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재무상태표는 우측처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식 재무제표라고 비교식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단기의 자산, 부채, 자본 금액과 전기의 금액이 양쪽에 나열되어 있어서 유동자산이 전기에서 단기로 어떻게 변했는지 뭘 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고요. 제일 위에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비교식 재무상태표보다는 좌측에 있는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기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자산과 부채를 작성할 때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져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산과 부채를 작성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작성할 때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유동성이라는 건 잘 변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유동성이 가장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배열법으로 재무상태표 정리를 하면 자산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중에서도 현금이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현금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뒤에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일단 유동성 배열법은 참고해서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같은 성격의, 즉 반대되는 성격의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한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상계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자산은 자산대로 총액을, 부채는 부채대로 총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순액으로 작성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고요. 주주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잉여금은요, 개인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법인기업에서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개인기업은 잉여금이 존재할 수 없고 법인기업에서만 잉여금이 나오시고, 그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잉여금은 조금 뒤쪽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 보셨는데, 재무상태표는 자산을, 부채를, 자본을 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보다시피 자산 중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을 때 유동자산을 먼저 작성하게 되고요. 유동자산 안에는 당자와 재고가 나뉘어지는데,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의 차이점은, 당자자산은 당장 내가 원한다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자자산이라고 하고, 재고자산은 판매로 인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화가 되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순서대로 저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작성된다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면 되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 배열되는 순서가 있다. 자산이 제일 먼저 나온다. 유동자산이 제일 먼저, 당좌자산이 제일 먼저, 그 중에서도 현금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걸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고요. 유동성 배열법은 계정 과목의 배열을 현금화시키는 것이 빠른 순서대로 표시하는 거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역시 보다시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을 여러 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법인기업 기준이고, 개인기업 기준에서는 자본금만 존재하고 잉여금이나 기타 항목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 파트에서 강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해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만 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다르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법인기업에서 발생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 이익잉여금은 일반적인 손익거래,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결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당기순이익은 바로 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외우시기보다 유동성 배열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만 체크하고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 포함한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1번,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우리 재무상태표를 T자를 그렸을 때 자산이 차변에 존재하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존재한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반드시 자본이 증가한다.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한다면 자본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1번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2번, 자산이 증가한다. 자, 예를 들어 100원이던 자산이 120원으로 증가한다라고 가정하고요. 40원이던 부채가 30원으로 감소한다면 자본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산 변동에, 부채 변동에 따라서 자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맞는 설명이고 1, 3, 4번은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고,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손실인지 이익인지, 일정 기간에 대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데, 이 경영 성과는 비용과 수익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비용과 수익은 간단하죠. 비용은 돈을 쓰는 거고 반대로 수익은 돈을 버는 겁니다. 비용과 수익이 존재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용이 좋은 겁니까? 수익이 좋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뭐가 좋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절감, 비용 절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요. 경영활동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비용을 통해서 극대화된 수익 창출을 요구해서 어느 정도 투자된 금액이 있고 그 투자된 금액을 기준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경영 성과의 결과로 본다라는 건데 비용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자본의 감소 요인을 가져오게 되고요. 수익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요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비용이고 어떤 항목이 수익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손익계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먼저냐 돈을 쓰는 게 먼저냐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게 먼저입니까? 돈을 쓰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돈을 벌어서 번 돈 범위 내에서 쓰면 된다라고 예전에 어릴 때 들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소비 구조와 기업의 소비 구조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먼저냐 쓰는 게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기업들은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비용, 즉 투자라는 걸 먼저 합니다. 이 투자된 금액에 극대화된 수익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중요한 건 수익이 중요하지만 먼저 발생하는 1차적으로 먼저 발생하는 건 수익이 아니고 뭐이다? 비용이다 라는 거죠. 비용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자 비용에서부터 대손상각비까지 있네요. 이자 비용, 임차료, 수수료 비용, 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관열비, 전력비, 소모품비, 세금공과, 보험료, 광고선전비, 운반비, 수선비, 많아요. 도서인쇄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잡손실, 복리후생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도 있네요.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까지. 이 계정 과목들은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왼쪽 부분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차입금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이자 비용이다. 하나 더요. 이자 비용은 계정의 분류가 뭐다? 비용이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불한다. 임차료이고 임차료는 비용이다. 이렇게 대지셔야 된다는 거죠. 계정 과목에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거래처 식사 대접한다. 그때 쓰는 게 접대비 계정인데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접대비에 대한 이 접대비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이 다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네요. 접대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접대비를 쓰지 말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쓰자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세법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기업회계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접대비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빨리 익혀 주실수록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살펴보셨고요. 수익에 보면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임대료, 수수료 수익,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비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계정 과목들은 수익이다.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계정 과목 종류를 봤을 때 부채보다는 자산의 개수가 많았어요. 수익보다는 비용의 개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채보다는 자산을 우선으로 해서 수익보다는 비용을 우선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계정 과목이 외워져 있으면 학습이 굉장히 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계정 과목은 빨리 익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찬가지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괄호에 이들이 비용인지 수익인지를
하라라는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21개니까 비용인지 수익인지 정도 그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네. 암기만 한번 해주신다면 내용 정리를 해달라 부탁드리고 넘어갑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비용과 수익이 들어가는 구조를 본다면 손익계산서는 손실인지 이익인지 계산하는데 차변에 왼쪽 부분인 차변에 비용을 먼저 쓰고 대변에 수익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경영성과라고 하는 게 비용 수익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T자를 그리면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비교한다는 건데 제가 앞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기업이 비용이 먼저 발생한다고요? 수익이 먼저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수익보다 기업들은 비용이 먼저 발생합니다. 보세요. 왼쪽 경우에 손익계산서 보면 비용이 발생했어. 이 비용보다 누가 더 크다? 수익이 더 커요.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비용보다 수익이 크다. 반대로 비용보다 수익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된 금액보다 벌어들인 돈이 작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30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100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7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100원의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30원밖에 안 된다? 그럼 7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상황은 반대인 거죠.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가 되거나 손익계산서가 되거나 특징이 뭐냐면 차변 전체 합계와 대변 전체 합계는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차변 합계가 전체가 100원이고 대변도 100원이다. 양쪽 금액이 같아야 된다. 니꼬로 해야 된다. 쌤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 경우처럼 비용이 수익보다 작아요. 나는 30원에 투자를 했는데 100원의 수익이 생겼다. 그럼 차이나는 70원이 뭐가 되냐? 당기순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00원의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수익이 30원밖에 안 된다. 차이나는 70원을 우리는 당기순 손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북이라는 회계를 처음 배울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시죠.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차변에 비용을 쓴대. 오케이. 대변에 수익을 쓴대. 그건 알겠어요. 예를 들어 비용이 30원이고 수익이 100원 발생했대. 그러면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잖아요. 그 70원을 이익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익을 차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에 70원에서 이익을 씁니다. 이상한데? 수익은 분명히 대변이라고 했는데 왜 이익을 차변에 쓰느냐? 이익은 수익이 아니냐? 여기에서 저는 회계에 대한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이걸 몰라서.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자, 비용을 차변에 썼어? 수익을 대변에 썼어. 얼마 차이 난다고요? 70원 차이나. 이걸 우리는 그냥 당기순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익 비용을 비교해서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 수익이 작다. 그 작은 금액을 당기순 손실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가 다소 조금 간단할 수는 있는데 비용과 수익을 정리해서 당기순 이익인지 당기순 손실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내가 재무상태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했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일정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라고 했거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준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1월 1일의 기초와 12월 30일의 기말 두 번을 작성합니다.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작성을 하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기초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이죠. 기말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자본금은 기말자본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의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의 자본금이 지금 얼마 있었는데요? 150 있었죠. 기말자본금 얼마 있었다? 160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 손익계산서 가니까 비용을 썼어. 돈을 벌었어.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니까
비용은 50만 원인데요. 수익은 60만 원인 거예요. 비용보다 수익이 큽니다. 얼마가? 10만 원이. 그 10만 원을 우리는 당기순 이익으로 표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질문을 할 거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가 들어가고 손익계산서는 비용수익이 들어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유기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회사가 1월 1일 날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맞죠? 자손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이 150 있었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돈으로 돈을 썼어. 얼마를요? 50만 원을요. 벌었어. 얼마를요? 60만 원을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고요? 10만 원 남았어요. 그럼 기초의 자본금이 150이었는데 내가 경영활동에서 1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기말 자본으로 얼마가 되냐? 160만 원이 됩니다. 회계는 자기 검증 능력이 있어요.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기초자본이 150이었는데 이익이 10만 원 발생했어. 기말이 160이 돼야 돼. 만약에 기말이 160이 아니다. 이 금액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어딘가가 잘못되었다. 어딘가가 틀렸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틀렸다는 알려주는데 어디가 틀린지를 안 알려줍니다. 회계의 오묘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유기적인 관계는 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나뉘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법은 재무상태표에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가지고 단기순 이익인지 손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손익법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과 수익을 가지고 단기순 이익인지 손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인데 재산법으로 확인하건 손익법으로 확인하건 여기서 발생한 단기순 손익은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 발생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관계는 바로 뒤에 예제 문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건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커졌다. 기말자본이 기초보다 증가했다라면 이익이 될 것이고 반대로 기말자본이 감소했다라면 손실이 된다. 기초와 기말을 두 번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본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그냥 비용과 수익만 비교하면 단기순 이익인지 손실인지가 나오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X1년도 비용은 X1년도에, X1년도 수익은 X1년도에, X2년도 건 X2년도에 나누어서 정당하게 처리가 되셔야 된다.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배분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수익과 비용 기준에서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하고요. 비용은 발생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용은 어느 시기에 발생했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수익은 어느 시기에 실제 수익이 실현되었느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굳이 표현을 이렇게 왜 어렵게 나눠 놓은지는 모르겠어요. 학습하기 어려워하고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라는 내용만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 뒤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시기에 얘기 드렸죠. 실현주의, 발생주의에서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되고 미실현 수익, 즉 확정되지 않은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보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손익계산서 역시 그냥 단순하게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식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잘 보시면 매출액 얼마를 팔았느냐, 매출액은 수익이고요. 매출 원가가 비용인데 매출 원가 보면 기초 상품의 단기 상품 매입액을 플러스를 하게 되고 기말 상품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 구하는 계산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오늘은 매출원가가 중요하다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뒤쪽 손익계산서의 두 번째 파트, 좀 뒤로 넘어가셔서 손익계산서의 실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상세하게 다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식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손익계산서가 비용과 수익이 존재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가느냐? 매출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건 수익인데 상기업은 상품을 매출할 것이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매출하게 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는 걸 차감해서 매출 총손익을 계산하는데, 자, 얼마를 팔았대? 파는 거 좋은데 그 판매한 것에 대한 원가가 얼마냐라는 걸 차감해서 매출 총손익, 즉 매출 총이익이나 매출 총손실을, 대부분 기업들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을 합니다. 매출하고 발생한 이익인 매출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되게 되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면 영업과 관계없는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 관계없는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데,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지만 개인기업의 경우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고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개인기업의 경우는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차감하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제가 이 판매관리비하고 영업외비용, 영업외 수익은 사실은 그게 중요치 않아요.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을 구분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유인즉슨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정확하려면 판매 관리비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실무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자격시험에서도요, 이 판매 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문제가 구분하라고 이게 판매 관리비인가 아닌가, 영업외비인가 아닌가 이걸 많이 묻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영업이익 계산할 때 판매 관리비는 포함이 되지만 들어가지만 영업외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이 계정 과목은 지금 현재는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 다만 이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래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4구분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첫째,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번째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 번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지막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해서 4구분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과거에는 5구분이었어요. 경상이익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경상이익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에는 이자 비용, 은행 예금이자, 기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영업외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의 기본적인 작성 순서, 구조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실은 내용이 조금 많고 길지만 같이 한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이건 기초 재무상태표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은 기말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에서 당기순이 나오는데 이건 손익계산서를 묻는 문제죠. 자, 예를 들어 기초의 자본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계산이 된다면 마지막 당기순 이익도 계산되지셔야 되는데, 괄호 한번 채워볼까요? 기초에 자산 금액이 있고 부채 금액인데 자본이 없네요. 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어떻게 차감해서 계산을 하죠. 자산 60만원에 부채가 40이라면 자본은 20만원이 될 거고요. 기말 마찬가지, 기말 자산 90에 기말 부채 30 빼면 기말 자본은
6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총 수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만 가지고는 당기순이익 계산이 안 되시죠. 이 당기순이익은 자본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는데 기초자본이 어떻게 20만 원이다. 기말자본은 얼마이다? 60이다. 그렇다면 기초보다 기말자본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20에서 60을 얼마 증가했어요? 4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40을 우리는 당기순 이익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할 때 당기순 이익이 40이라는 말은 비용보다 누가 크다? 수익이 크다라는 거죠. 비용이 1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0이니까 총수익은 얼마 나오셔야 돼? 50만 원이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본 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자산 금액이 없네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 이번에 기본적인 자산은 110만 원 될 거고요. 부채가 70에 자본 20이니까 자산은 90만 원이 될 겁니다. 기초 자본이 30이고요. 기말 자본 20만 원. 금액이 커진 게 아니라 작아졌네요. 기초보다 기말의 금액이 작아졌어. 이건 마이너스죠. 당기순 이익 자리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오는데 과거에는요. 회계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삼각형으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빨간색 금액으로. 지금은 마이너스 그냥 쓸게요. 기초보다 기말의 자본이 작아졌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만원 손실될 거고요. 손실이라는 말은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 수익이 작다라는 말이죠. 지금 수익이 20이니까 당기순 손실 10만원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되셔야 돼? 30만원이 나오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산이 60인데 부채가 없네요. 자본이 20이다. 그러면 부채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니까 40만원 될 거고요. 기말 자산 70인데 부채 빼서 자본이 40이다. 그럼 부채는 30만원 되겠네요. 기초 자본이 20만원이고요. 기말 자본이 40만원입니다. 증가했습니다. 얼마가요? 20만원 증가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20만원이 될 거고요. 당기순이익 20이라는 말은 비용보다는 수익이 20만원 크다라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은 얼마여야 30만원이셔야 비용 감안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당기순손익 계산 예제 문제는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관계, 재무상태표는 1년에 2번 작성하시고 손익계산 1번 한다 라고 했죠. 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에 의한 당기순 이익이나 손실 나오는 이 구조가 정리가 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계산 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에 가까운 거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답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에 대한 예제 문제, 기출문제 유형 하나 보시고 이번 시간 강의 마무리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 1년 기준, 현금화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죠.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및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되며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비유동부채에 속하게 됩니다. 빙고 맞는 말이고요. 3번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손익 맞고요. 영업손익 맞는데 경상손익 제가 앞서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5구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경상손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4구분으로 바뀌면서 경상손익은 누락돼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보기 4번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된다. 지금 문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보기는 4번 보기입니다. 그리고 3번까지는 정리를 꼭 해주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산은 유동, 비유동,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본 기출 예제 문제 정답은 3번이다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재무제표의 특성 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힘들었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제표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 꼭 하시고 특히 예제 문제, 그 앞에 보신 단기 순손익 계산 예제 표로 된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재무제표 내용 3가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